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이번에 친구와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제 눈앞에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를 마주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간녀의 최후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죠. 사건이 터진 건 남편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려고 혹시 주머니에 빼지 못한 물건들이 있을지도 몰라 살펴보고 있던 그때 무언가 바닥에 반짝이는 물건이 눈에 띄길래 허리를 숙여 주었는데 작은 반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반지였는데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반지가 제 손가락에 맞지 않았어요. 왜 반지가 남편 옷방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한테 다가가 물어보려고 옷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TV만 틀어놓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방에서 무언가 잡음이 들리길래 별 생각 없이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던 그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는데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이 점점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제 귀로 꽂히고 있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당신이 말한 것도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이 만약에 반지를 찾았다면 분명 성격상 나한테 물어봤을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주웠다고 대충 둘러댔을 텐데 보석함에도 없는 걸로 봐선 그 사람도 반지를 찾은 것 같진 않아. 나한테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끼고 있었어야지. 손을 씻는다고 그 반지를 하필 정장 주머니에 넣으면 어떡해? 꽤 비싼 돈 주고 샀던 반지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다시 하나 사줄게. 일단 그 사람 옷방에서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여기에서 괜히 보석함 뒤지고 있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나도 당연히 보고 싶지. 주말인데 나는 당신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이따가 친구가 술 한잔 하고 싶어 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핑계 대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 나야 당연히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지. 이따가 저녁에 만난 김에 커플 반지나 다시 보러 가면 되겠다. 결혼 8년 차였지만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거실 방문을 열고 급하게 나오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뒤로 나자빠졌고 남편과 마주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진 남편을 노려보고 있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길래 반지를 쥐고 있던 손을 주먹을 쥐고 남편의 얼굴을 향해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예고도 없이 내 얼굴에 손을 대면 어떡해? 네가 다 나가는 줄 알았잖아. 여자가 무슨 손이 왜 이렇게 매워? 그래? 그럼 이 반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좀 전에 통화했던 여자와 함께 맞췄던 커플 반지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이거 찾겠다고 내 보석함까지 뒤져? 그리고 뭐라고?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언제부터였어? 그 여자랑 만나고 있던 게 언제부터였냐고?
서로 반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애틋한 사이였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았대? 엄청 이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중생활을 했냐고. 내 8년의 시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왜 말을 못해? 당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가서 당황했니? 그 반지는 말 그대로 커플 반지야. 그냥 연애만 하는 사이라고. 그 이상도 아니야. 당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여자라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의 기분 전환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냥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얻고 싶었을 뿐이야. 남자들은 원래 딴 주머니 하나씩은 다 차고 있어. 그래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일탈도 필요한 법이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어.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요소는 분명 필요한 거고, 나는 그걸 실행에 옮겼을 뿐이야. 맨날 김치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어? 가끔 기분 전환 겸 외식도 하잖아. 그것처럼 나 또한 당신한테 얻지 못하는 걸 그 여자한테 채우고 있는 거야. 가정은 깨고 싶지 않고 새로운 연애는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래서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당신한테 걸리지 않았던 거야. 나는 원래 철저한 사람이거든. 그럼 나랑 결혼하고 그 여자랑 8년의 시간 동안 따로 연애하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야? 5살 된 당신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무슨 연애를 8년이나 만나? 그건 결혼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8년 동안 수도 없는 여자들과 만나왔었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랑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명은 만난 것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와는 꽤 잘 맞아서 제일 오래 만나긴 했네. 한 3년 정도 됐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생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당신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잖아. 방금 일어난 일들은 그냥 꿈 꿨다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내가 좀 더 당신한테 관심 가져주고 앞으로 좀 더 사랑을 줄 테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 무너뜨리지 말자. 행복을 유지하는 건 별거 없어. 알아도 모르는 척 사는 게 제일인 거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혼해봤자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5살밖에 안 된 민준이가 우리 이혼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는 당신이 현명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 믿어. 알지? 남편은 이기적인 것도 모자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이혼을 하면 제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밀치고 얼굴에 손을 올리면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잠깐 주위를 살펴보더라도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던 거였죠. 그날 평생 동안 흘릴 눈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지금의 가정을 깨서 아이한테 아픔을 주지 말라며 이런 와중에 상간녀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늦겠다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싶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가기 위해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남편에게 그녀에게 가는 순간 무조건 이혼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양가 집안에서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상당히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었다는 거에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엄청난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모가 저와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부르셔서 만나게 됐는데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는 게 아닌 저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죠. 네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이혼까지 하면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니? 자식을 봐서라도 네가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 없다니까. 지금의 아픔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예전에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어. 그때 당시 나도 며느리 너처럼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지. 그런데 눈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 그런 애들한테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너희 시아버지도 그날 이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 지금의 상황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테고 그 사이 민준이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내 아들도 며느리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은 원래 한 번씩은 바람을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고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자들은 원래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남자는 되고 왜 여자는 안 되죠? 제가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걸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깨버린 아빠가 민준이한테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저는 이혼 진행할 거고 그 사람과는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남편은 양가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 가는데도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이는 행동에서는 조금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8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상간녀를 찾아내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 참,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니까? 나를 먼저 꼬신 게 저놈이라고.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저놈만 아니었어도 이미 나는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야. 피해자는 오히려 나라고. 남자 하나 간수 못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쪽이 헛바람 들지 않게
울타리 안에 잘 데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쪽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건 생각 안 해봤지? 남자들이 왜 밖으로 도는 건지 생각이나 해봤어? 딱 봐도 남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람 피우게 처신할 것 같구만. 누구한테 소송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잘못은 조금도 없으니까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면 그쪽 남편한테 받아내든지 하라고. 아예 온 동네 떠들고 다니지 그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8년 동안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었다고. 죄다 소문 퍼트리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있어. 나는 위자료 절대로 못 주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누가 더 피해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3년씩이나 만났는지 정말 한심하네. 너도 그놈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니까 허리가 휠 때까지 뽑아 먹으려고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상간녀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 평생 남의 남자 등쳐먹다 세상 하직하겠지. 상간녀는 제 삶을 끝까지 쫓아와 무너뜨리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끝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낸 다음 그렇게 2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어 아이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삶들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우울증도 같이 오고 말았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던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였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겪은 아픔들이 조금도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골마가게 되자 친구는 기분 전환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만나길 원하길래 오래간만에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죠. 친구는 지나간 과거는 최대한 빨리 떨쳐내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가 위로주를 사겠다며 고급 일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친구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자꾸 신경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옆칸에서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점점 심기가 불편해질 정도로 한 여자의 목소리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던 순간 아주 잠깐 잊고 있었던 목소리의 여자가 누군지 떠오르게 되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투가 상간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한테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옆칸에서 화기애애한 목소리가 들리는 상견례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갈 때 그 문틈 사이로 상견례장 안에 사람들을 확인해 본 순간 저희 가정을 무너뜨렸던 상간녀가 눈웃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바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견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의 가정을 파투내놓고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 제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간녀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상견례 중이던 상간녀의 예비 시모가 전화를 받으면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고 볼일을 보러 들어가신 사이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볼일을 마친 상간녀의 시모가 세면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손을 씻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분의 옆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놀라면서 물건을 줍기 시작하자 그분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같이 주워 주셨어요. 저는 그 사이 저와 투명 케이스까지 똑같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그분의 핸드폰을 제 걸로 바꿔치기 했고 가방에 물건을 다 주워주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핸드폰을 들고 다시 상견례 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공적인 결혼을 준비하려는 상간녀의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 전화를 가져가신 상간녀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장 안에서 제 전화를 조용하게 받으신 그분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핸드폰 속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부탁했어요. 그분은 핸드폰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내며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제 핸드폰에 들어있던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며 그분이 제 말에 움직일 수 있도록 영상을 확인하시면 핸드폰을 돌려드리겠다고 유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그분은 핸드폰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을 시켰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확인했는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다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득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태우 씨랑은 연애가 적합한 것 같아. 그리고 태우 씨는 이미 결혼 한번 해봤잖아? 나는 결혼 안 한 사람이랑 만날 거야. 태우 씨 말고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있었는데 조만간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만약 결혼하게 되면 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만남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태우 씨 와이프가 우리 사이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그냥 나와도 괜찮겠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이해해주지 못할 게 뻔한데 굳이 힘들게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소.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 반지 찾았더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 능력이 상당히 괜찮나 봐. 당신이 결혼하겠다는 결심까지 하는 걸 보면 돈이 많은 집안 같은데 당신은 평소에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잖아. 어떤 집안이길래 결혼 얘기까지 발전한 거야? 부유한 집안들일수록 감시가 심해서 자유도 많이 뺏길 텐데 괜찮겠어? 여러모로 걱정되네. 놀라지 마. 판검사 집안이야.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을 거 아냐. 태우 씨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좋게 얘기해서 뒤에서 전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겠어? 이번에 제대로 물은 만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집안들 공부만 해와서 그런지 여자를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꼬리 한번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니까.
상견례장에서 울려 퍼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에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상당히 놀란 듯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차에 있던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증거물이 남아 있을까봐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있던 거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었죠. 상간녀의 시모는 제 핸드폰에 있던 영상 몇 개를 더 확인하게 되었고 잠시 뒤 상견례장 안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판검사 집안 사람들은 상간녀의 대범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상간녀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서 지금은 다른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위기에 몰린 상황을 빠져나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간 일들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세요. 형욱 씨가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과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덮어주세요.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봐선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냥 덮어달라고?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집안인 줄 알아? 내 아들이 너를 하도 좋아해서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인간성은 좋은 것 같아 딱딱한 우리 집안 분위기를 풀어줄 정도로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주려 했는데 내 아들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 했다고?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성격 어디 갈 것 같니? 어쩐지 남자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구만. 그 많은 꼬리를 숨기려 해봤자 결국 도로 나오게 될 테고 우리 집안도 영상에 나오는 집안처럼 초토화가 됐겠지. 아들,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니까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들은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법조인을 상대로 지금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여자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나랑 결혼을 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말이 돼? 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어머니, 저 집안 사람들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 저희 이만 그만 나가시죠. 상견례장의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판검사 집안의 시모는 영상 속의 피해자가 저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 주셨네요. 저는 그분께 핸드폰을 돌려드린 뒤 제 핸드폰도 돌려받았습니다. 뒤이어 저를 발견한 상간녀는 제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검사 집안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얼굴에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이셨네요. 더러운 게 어딜 달려드냐며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셨고 법으로 처벌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게 할 거라며 상간녀에게 큰 소리 친 뒤에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구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던 제가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저에게 달려와 상간녀 집안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될까봐 밖으로 나온 저보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기길 원하길래 친구의 뒤를 따라가려 하는데 판검사 집안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시더니
상간녀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받게 되기라도 한다면 전화 달라며 상간녀의 집안에 더 큰 피해를 주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한 집안의 인생을 살렸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상간녀 집안은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하려다가 사기죄로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게 되자 저에게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일로 인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저는 우울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남의 가정을 파기한 상간녀가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다른 집안의 여자를 건드렸다가 그 집안 남편한테 걸려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그 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두 사람의 불행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 추석 연휴 때 선을 본 뒤에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여자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알게 된 건 세상이 참 좁다는 거였어요. 절대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15년 전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어여쁜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었어요. 젊은 나이였지만 두려울 게 없었고 없이 시작한 만큼 열심히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뒤부터 제가 그동안 알던 사람이 아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부족한 것들이 많은 만큼 저와 부딪히는 일들도 빈번히 발생했었죠. 지금 당신이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으며 놀 상황이야? 분유값 하나 사는 것도 손 떨릴 정도로 지금 우리 집안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의 삶을 유지할 건데?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내가 친구들이랑 자주 노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술 몇 잔만 하고 오겠다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냐? 그럼 나는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풀라는 거야? 밖에서 치이고 집에 들어와서도 당신 잔소리에 내 숨이 너무 막힌다고. 일찍 들어올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그리고 분유를 살 필요도 없는데 당신이 너무 빨리 젖이 말라버려서 쓸데없는 데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에 손 벌리는 걸 왜 당신이 참견하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애나 잘 보고 있어. 혼자 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 당신은 집안의 가장이야. 나랑 내 딸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결혼하고 나서 회사를 몇 번이나 옮긴 거야? 오늘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사해놓고 스트레스 풀러 나가겠다고? 그럼 집에 혼자 있는 나는? 통장 잔고가 맨날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아빠가 됐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집안을 키울 생각부터 하라고.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들을 생각도 없었는지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저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자기 자식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을 먹으러 나간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개인 생활을 한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참아왔던 눈물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 멋대로 하려는 행동이 말리면 말릴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참고 넘어가다간 저와 아이는 길바닥에 주저앉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모에게 제가 힘든 점을 얘기했어요. 둘이 좋다고 결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내가 도와주기라도 할 줄 알았어? 애까지 들쳐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어쩌자는 건데? 돈을 보태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돈이 무한으로 나오니?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충분히 여유 있을 때 결혼하라고 했었잖아? 어머님, 그 사람이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많이 부족하지만 둘이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자리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테고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저에게 믿음을 줬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그게 답답할 뿐인 거예요. 어머님 손주랑 제가 힘들어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하실 건가요? 제발 그이가 정신 좀 차리고 가정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희 사정 잘 아시잖아요. 대출 이자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카드값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친구들과 술만 마시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선택한 길이니 나는 모르겠다. 차라리 너희 사돈어른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처리되지 않겠니? 힘들게 시댁에 가서 도와달라고 시모에게 부탁을 했지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진작에 손을 벌렸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친정에 더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저희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모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몸을 돌리셨을 때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었어요. 시모 아들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저를 모른 척 하셨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 차라리 그냥 이혼하겠다며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시모는 아무리 개차반 아들이라도 없는 것보다 달고 사는 게 도움이 된다며 제가 선택한 걸 물으지 말라고 반품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졸려서 칭얼거리는 아이를 재운 뒤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차라리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제가 일을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더 이상의 기대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들어왔었죠. 눈에 초점도 없고 대화해봤자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상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그런데 남편이 테이블에 놓인 이혼 서류를 확인했는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깊이 잠에 빠진 아이가
잠에서 깰까봐 급하게 거실로 나가 조용히 좀 하라고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이혼 서류가 왜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나랑 끝내자는 거야? 우리 이제 막 시작했고, 아직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건데, 그걸 못 참아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거 당신이 알고 있잖아.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면 어차피 당신이 패소하게 되어 있어. 가정을 부양하지 않는 당신과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그러던데? 벌써 그런 것까지 알아본 거야? 우리 아직 젊은 나이잖아. 시간적 여유가 많은 편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젊은 나이니까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겠다는 거야? 그건 당신 혼자였을 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 젊은 나이인 만큼 시간 활용을 잘해서 우리 가정이 안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돈에 쪼들려서 불안에 떨고 있는 나는 안 보여?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다음날 먹고 살아야 할 걱정을 왜 해야 되는 건데? 뭐 하나 진득하게 하는 것도 없잖아.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어차피 지금 당신이랑 대화해봤자 술에 취해서 얻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퍼질러 자.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이혼하겠다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둘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는데 더 이상 남편과 인생을 함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아빠를 보고 자랄 텐데 배울 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 방에 들어와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취 상태였던 남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고 잠겨있던 문을 강제로 열어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진정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귀를 닫아버려서 제 말은 들리지 않았고 주변의 물건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했네요. 늦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아래층과 옆집에서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대론 정말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찾으려 아이를 안고 거실로 빠져나오려는 순간 남편 키보다 높은 책장을 강하게 넘어뜨렸고 책장이 뒤에서 저를 덮치면서 안고 있던 아이를 품에서 놓치면서 뒤에서 덮친 책장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있던 아이는 미동조차 없었네요.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에게 저와 아이를 덮친 책장을 치워달라고 얘기했지만 도와주지 않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네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있던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에 급하게 달려와 책장에서 저와 아이를 구출해 주었지만 문제는 아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를 구해주신 분은 주민분께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숨을 쉬지 않는 제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향하기 전에 이미 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양가 부모님께서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와 주셨지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로 남편은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지만 저와 아이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 진실은 본인만 알고 있었을 테지만 남편은 저와 아이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부인하면서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빠져나가려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남편이 보인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징역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 같자 시모가 저에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건 정말 사고였다. 내 아들이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내 아들도 아이의 아빠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이렇게 부탁할게. 조용히 해결 보도록 하자. 자식을 잃은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조용히 해결하자고요? 저번에 도와달라고 제가 애원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님 아들이라고 징역 보내는 건 싫으셔서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 사람이 정상이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본인이 만든 일들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생각 없이 행동한 만큼 충분히 뉘우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그 인간은 정신 차릴 사람이 아니겠지만 조금은 뉘우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합의는 절대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3년의 징역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시댁 집안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장례까지 모두 끝낸 뒤 저에게 남겨진 건 저희 가족이 함께 있던 추억만 남겨져 있었네요. 제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과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 터라 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의욕도 사라져버려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네요. 부모님은 제가 받은 충격에서 회복이 될 때까지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셨고 몇 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꺼내지 않고 한쪽 구석으로 몰아낸 뒤에 묵묵히 홀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버리고 말았네요.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누군가와 만나 새 출발을 한다는 건 저에게 두려운 마음뿐이었고 홀로 지내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허한 마음의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삶이 힘든 만큼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엄마는 동네 약국에 총각 하나가 있는데 나이대도 저와 비슷해서 다리를 놔줄 테니 선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셨어요. 엄마의 돌발적인 부탁에 당황한 저는 생각 없다며 다른 쪽으로 화제를 전환했지만 엄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며 선자리를 강행하셨어요. 아빠도 그 사람을 몇 번 봤었는데 성격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면서 엄마의 말을 옆에서 거들어주고 계셨네요.
엄마는 이왕 말 꺼낸 거 무라도 썰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갑자기 약국에 전화를 하셔서는 선자리를 잡았습니다. 약사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엄마와 꽤 친해 보이는 사이 같았어요. 약사는 선자리를 거절하지 않았고 정해준 날짜에 장소로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선자리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저 또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선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약국을 운영해서 그런지 시간 약속 잡는 게 쉽지 않자 얼떨결에 공식 연휴인 추석 때 얼굴을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성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게 된 저는 그 사람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둘 다 40대인 만큼 단순하게 만나려고 선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건 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생각보다 잘 통했고 저 또한 어느새 긴장이 풀려서는 마음 편히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추석 연휴이고 부모님 집에 근처에 있다며 내친 김에 인사드리러 가면 좋겠다는 돌발 질문에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본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건 저에게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저희 부모님과 인사도 나눴었고 그동안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얼떨결에 그 사람의 부모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집 마당에는 온 가족이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명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보기 위해 문 앞까지 달려와서는 반갑게 맞아주며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저와 눈이 마주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길래 느낌이 이상해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친 한 사람은 갑자기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고 저와 선을 본 남자가 저를 소개해 주겠다며 데리고 오려던 도중 자기 아내에게 가봐야겠다며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살짝 당황했는지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매형은 자기 누나밖에 모른다며 매형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었네요. 워낙 멀리에 있어서 제대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저를 반겨주신 가족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마련해주신 자리에 앉았는데 약사의 누나라는 분은 제가 궁금했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와서는 저를 보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에게 계속해서 시선이 가게 되었는데 약사의 아버님께서 멀리에서 저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제 쪽으로 오고 있었네요. 억지로 끌려오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앞으로 다가온 사람은 15년 전 제 아이를 세상 떠나게 만든 전 남편이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저에게 먼저 말을 붙여왔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처남이 선 보러 간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전개가 빨라질 줄 몰랐네요. 매형도 우리 누나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그날 바로 인사드리러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저라고 안 그럴 이유 있어요? 저도 선짜리 봐준다고 하시길래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실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짜리에 나간 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경희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니까요. 그래서 처남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무 급하면 체하기 마련이지. 뭐든 천천히 결정하는 게 좋아. 그럼 매형은 우리 누나랑 급하게 결혼해서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경희 씨한테 느끼는 감정이 솔직한 것 뿐이에요. 그래, 그건 나쁘지 않은데 뭐든 신중해서 나쁘지 않다는 거지. 내가 언제 처남 의견을 반대한 적이 있었어? 경희 씨라고 했나요? 경희 씨는 좋으시겠어요? 조만간 약사인 남편을 두게 생겼네요.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들과 시간을 보내줘야 해서 먼저 자리를 비울 테니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이왕 오신 거 맛있는 거 양껏 드신 뒤 돌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전 남편은 저를 아예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어떤 상황인지 살피기 위해서 더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벌써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약사와의 인연은 마무리 지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약사는 부모님께 결혼을 서둘러 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전 남편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애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아들 하나와 딸이 둘이나 있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결혼했을 때와 다르게 그 사람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고 자식을 셋이나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 남편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전 남편은 구치소에서 나와 또 다른 여자를 만나 애까지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네요. 저는 그 사람과 잠깐이라도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전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고 저희 둘은 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저에게 사과부터 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이 깨질까봐 저에게 겁부터 주고 있었네요. 당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힘들게 꾸린 가정을 지금 망치러 온 거 아니야? 딱 봐도 복수하러 온 거 같은데? 우리 지금 15년 만에 얼굴 보는 건데 나한테 할 말이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거야? 내 얼굴 봤으면 과거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 전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당신은 애도 셋이나 낳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네. 세상 떠난 내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나는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을 조금도 잊은 적 없이 살고 있었어. 술만 먹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중학생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당장 나가서 전부 다 발설하고 똑같이 무너뜨려 주겠어. 그렇게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둘 것 같아? 애들한테 상처를 주는 순간 당신 인생도 끝나는 줄 알라고. 내가 지금 잃을 게 있을 거라 생각해? 어디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누가 잃을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한번 겪어봐야 한다고. 그때는 못했으니까 지금의 삶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살았나 본데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다 보게 됐으니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순 없지. 구치소에서 나와서 나한테 찾아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나는 그래도 당신에게 안 좋았던 감정 털어버리고 보내주려 했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잖아? 시부모님은 잘 계시나? 당신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와서 구경하라고 하셔야지. 일단 당신 아내부터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네. 딱 봐도 엄청 순수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 같더구만. 집안이 꽤 부유한 것 같은데 돈 보고 결혼을 계획했나 봐. 약사인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는 게 내가 도와주는 길인 것 같네.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줬으면 좋겠어.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우리 가족만 건들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라. 뭐를 원해? 돈을 원하면 달라는 대로 줄게. 15년간 내가 겪은 아픔을 돈으로 환산하겠다고? 그렇게나 주머니가 두둑한 거니? 그때는 집안의 가장에게 포기하고 개차반으로 살았으면서 재산 좀 많은 집안과 결혼했다고 돈으로 메꾸시겠다? 지금의 가정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나 봐. 내 딸이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될 것 같니?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저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현재의 가정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15년 전에 제 인생을 망치고 딸의 인생을 앗아간 놈이 저에게 슬픈 표정을 보이는 게 더 역겨웠어요. 그래서 더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 대충 상황을 정리한 뒤에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을 본 그 사람과는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저에게 찾아온 복수의 기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분명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뒤따를 게 뻔한데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은 제가 받아온 그동안의 세월에 대한 고통의 대가로 5억을 주겠다며 돈으로 제 입을 막으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시부모님까지 알게 되면서 시모까지 저에게 따로 찾아와서는 전 남편이 주는 5억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네요. 저에게 그런 큰 돈을 줄 만큼 그 집안이 잘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전 남편의 행동을 보면 지금의 가정은 절대로 깨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긴 하네요.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그 집안을 무너뜨려야 제 속이 후련할까요? 세상 떠난 딸이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 삶을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항상 제가 듣던 말은 절대 남을 믿지 말라는 단어였죠. 험난한 세상 속에 홀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매일 반복해서 들어온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이 저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고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불행해 보였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제 인생은 남들과는 달랐거든요. 6명의 엄마가 있었고 그 엄마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온갖 재롱을 다 부리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야 이쁨을 받을 수 있고 제 입에 들어오는 간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남들처럼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하나뿐인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었지만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은 곁에 없었고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먹을 걸 주지 않았던 고아원 엄마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덧 고아원에서 나와 사회인이 되어 있었네요. 세상 살기란 정말 쉽지 않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나왔다고 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거나 잘해준다고 일 시켜놓고 월급날이 되면 변해버리는 사장님을 몇 번 겪게 되다 보니 고아원에서 매일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대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그때부터 독하게 살아오면서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나아갔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서 병원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첫 직장에서 받는 대우는 확실히 아르바이트와는 너무 달랐어요.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 또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거의 모든 업무를 저에게 전가시켰고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따돌림 같은 게 있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리며 잘 지내면 좋은데 그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참이었던 분은 제가 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당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시켰어요. 결국 참다가 불만을 가지면서 병원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수습생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개념 또한 없다면서 제일 고참 분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자격증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취직한 병원에서 나오고 말았네요. 솔직히 오랜 시간 꾸준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부딪히며 배워가면서 다른 병원에서 조무사로서의 시작은 좀 더 수월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곳에서 저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간호사가 우리 병원에서 근무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죠. 그동안 뒤에서 지켜봤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불편한 건 없는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자리를 만든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식사해요. 원장님께서 그동안 잘 챙겨주신 덕분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 간호사 사정이야. 우리 병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내가 걱정하는 건 2년 동안 정말 잘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거리를 두게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가까워질수록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고 여긴 직장이니까 서로 조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면서요. 공식적인 자리야 그렇다 쳐도 간호사분들끼리 할 얘기도 많을 텐데 최 간호사만 빠지는 그런 행동들이 나중에는 눈의 가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간호사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긴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거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다음에는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나는 최 간호사가 우리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내 귀에 들어온 이런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장님은 항상 저에게 친절하셨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려 하셨어요. 워낙 간호사분들을 잘 챙겨주기로 입소문까지 나서 이 병원에 취직하고 싶어 할 정도로 원장님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이도 젊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어요. 그렇게 원장님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듣게 되었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출근할 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어 먼저 다가가면서 함께 어울리는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정도 많이 쌓였고 다들 좋으셔서 오랜 기간 한 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동료분들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는데 제일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분이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쌤, 저번에 원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식사 자리 가졌었다며? 당연히 여러 가지 일적인 문제로 직원 관리 차원에서 불렀겠지만 다음부터는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피해보는 건 최쌤이거든. 내 동생 같고 사정이 딱하니까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제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자리는 피했으면 좋겠어. 겉으로는 착하고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워낙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조심하는 게 좋거든.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 제쌤한테 워낙 잘해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분명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병원에서 제일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분이 원장님을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경계해야 된다며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충격을 받고 있었던 건 간호사분들 중에서 제일 친근하게 다가가고 오랜 시간 원장님 옆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제가 원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에 질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동료분들과의 자리를 끝낸 뒤 하루를 마무리했고 다음날 출근해서 병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저분해진 걸레를 빨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순간 창밖에 원장님의 차가 보이길래 어제 직원분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 차에서 내리는 원장님의 모습을 빤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렸고 그 모습을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저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동료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내민 손에 동료가 손을 내밀어 잡은 뒤 건물 안으로 같이 들어왔네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라 당황을 했었는데 저 말고도 다른 간호사 동료분들이 그냥 모른 척 하라는 말을 흘리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두 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원장님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그 동료는 건물 밑에서 만나 같이 올라왔다며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네요. 원장님은 결혼하신 분이라 가정이 있었는데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모임에서 저에게 했던 말들은 원장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경고적인 메시지였던 거였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두 사람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다른 간호사분들이 그냥 모른 척하면 된다고 했지만 가끔 병원에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가족분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분명 저는 3자 입장이기 때문에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병원에 오실 때마다 저희 간호사분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들을 챙겨오시던 사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원장님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동료와 사모님은 꽤 친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사모님께 이런 사실을 알려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제 눈에 바람 피우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면 무조건 증거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꽤 많은 증거물을 모아두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수건을 햇볕에 말리려고 옥상으로 들고 올라가 문을 여는 순간 원장님과 동료의 애정 행각을 보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현장을 핸드폰에 담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와야 할 것 같아 바닥에 있는 수건을 들어 몸을 돌리자 제 앞에 어떤 분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뭘 놀라고 그래요? 도둑고양이 마냥 여기에 숨어서 핸드폰으로 뭘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상에 누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풍경이 너무 좋아서 잠깐 사진 촬영한 건데요. 그런데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 어떻게 올라오신 거예요? 당연히 내가 주인이니까 올라온 거지. 이 병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잠깐 비켜봐요. 옥상에 뭐가 있나 좀 봐야 되겠네. 좋은 풍경을 찍고 있었네. 남의 사생활인데 함부로 촬영하면 되겠어요? 내 아들은 저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들! 김 원장! 너 당장 이리 안 와? 내가 병원에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었지? 원장님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급하게 몸을 돌려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 가지고 있던 파일들을 급하게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원장님이 먼저 들어오셨고 뒤이어 동료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이미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어머님께서 제가 목격하고 촬영했다는 사실을 원장님에게 말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잠시 뒤 어머님이 병원으로 들어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내가 말을 돌려서 하는 성격이 못돼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딱 봐도 사회초년생 같은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쪽에 인생이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니까 신중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네. 아까 옥상에서 촬영한 거 나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좀 알 수 있을까?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가진 재산을 왜 알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풍경을 촬영했었다니까요. 내가 분명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닌 거 잘 알잖아. 촬영한 거 원본 나한테 넘기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배를 이 자리에서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그 영상만 나한테 넘겼으면 좋겠네. 그걸 촬영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돈 때문에 걔를 엿보고 촬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금 하는 일 하면 되는 거야. 어때? 쉽지? 나는 시끄러워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그리고 내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영상을 넘기고 돈 5천을 가져갈래? 아니면 간호사 일도 잘리고 개인 사생활 침해죄로 법정으로 소송을 당할래?
나는 번거롭게 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 좋게 얘기할 때 순순히 따라와 줬으면 좋겠네. 어머님은 저에게 돈을 주겠다며 옥상에서 원장님과 동료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의 원본을 원하셨어요. 만약 어머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저를 고소하겠다며 무섭게 다가오셨고,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이트에 저장해 두었던 원본 파일을 어머님에게 넘겨주는 게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핸드폰을 켰는데 누군가가 어머님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하니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어머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길래 격려 차원에서 차 한 잔 사주고 싶은 마음에 불렀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은 갑자기 제 옆에 앉더니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젊은 나이에 고생한다고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나는 좀 더 대화 좀 나누고 일어날 테니 볼일 다 봤으면 그만 들어가 봐라. 애들도 차에 있을 거 아니야? 오늘 제가 일이 좀 바빠서 저희 엄마가 애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 나누고 있으셨어요? 네가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 일이 바쁘다면서 여기 앉아있을 시간은 있니? 우리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까 자리 좀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얘기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날 거다. 우리 자리 좀 옮겨서 얘기할까? 왜요?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제가 들으면 안 되는 거라도 있나요? 오늘따라 어머님 상당히 예민하신 것 같으신데요? 최간호사라고 했나? 그동안 고아로 살아와서 많이 힘들었다고 우리 김 원장에게 들었었는데 나중에 식사 자리 초대할 테니 우리 가족이랑 저녁이나 함께하면 좋겠네.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을 거 아니야? 최 간호사도 지금은 곁에 없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귀한 몸이잖아.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서 초대하는 거니? 이번 주말에 김 원장과 시간 내서 함께 오면 좋겠네. 그럼 나는 다음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볼 테니 그때 못했던 얘기 다시 하자고. 어머님은 저에게 절대 제 옆에 앉아있는 사모님한테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눈빛으로 모든 걸 다 말하고 계셨어요. 제가 가진 영상을 사모님께 보여드리는 순간 모든 삶이 무너질 것만 같아 두려움이 느껴졌고, 어머님이 밖으로 나가시자마자 저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말을 붙여왔고, 사모님은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저한테 고개 돌리지 말고 짐 챙기는 척 하면서 제 말을 들어요. 분명 창가에서 어머님이 아마 최 간호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 어머님께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 따로 불렀겠죠. 그리고 최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걸 얻기 위해 돈을 요구하셨을 테고요. 어머님이 평소에 약자들을 상대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돈을 받는다고 해서 삶이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결국 돈 받은 사람이 불행해지게 다른 조치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 말 잘 들어요. 어머님이 따로 부르신 이유가 김 원장님과 관련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게 여자 문제이면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를 들고 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두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좋을 거예요. 워낙 성격이 불같으셔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하실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짐을 챙기는 척 하면서 사모님의 말을 듣고 있었고, 저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해드렸어요. 여자와 관련된 문제라며 테이블에 있던 커피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원장님의 어머님께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때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서웠고 차라리 일을 그만두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어머님이 대화를 주고받으셨는지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더니 퇴근하는 날 원장님은 다음날 저녁에 연락할 테니 약속 장소로 나오면 될 것 같다는 한마디를 던진 뒤 집으로 돌아가셨고 결국 다음날 저녁에 약속 장소로 나가 원장님의 차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원장님은 어머님 댁에까지 가는 동안 긴장을 풀어주려 하는 건지 쉬지 않고 말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었네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 되려 제가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어머님 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원장님을 따라 현관문에 들어선 순간 저를 반겨주셨고 분위기 좋게 상황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몰라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고 잠시 뒤 원장님이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자 어머님이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제 옆으로 다가오시며 와인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시길래 많이 접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자 어머님 집에는 엄청나게 큰 와인 저장고가 있다며 구경시켜주겠다고 하시길래 순순히 뒤를 따랐고 부엌 한편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와인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핏 봐도 수백 가지의 와인들이 보관되어 있는 광경을 감탄하며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우리 김 원장의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전부 다 차단해왔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 너 또한 마찬가지야. 감히 내 아들을 촬영해서 앞날을 무너뜨리려고 해? 당연히 다른 곳에 옮겨놓았겠지.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순순히 따라왔겠어?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당장 얘기하지 않으면 와인 창고 온도를 급격하게 내려버리겠어. 너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건 단순 사고로 처리하면 끝이라고. 고아로 태어난 너까지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도 당연히 돈 받을 생각에 기분 들떠서 여기까지 왔겠지. 어린 게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는 우리 집안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 들어. 저는 그런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원장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셔서 사모님께 알려드리려 했던 것 뿐이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은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었어. 남의 가정소에 참견하면 당연히 피해보는 건 체간이라고. 지금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주고 어디에다가 보관했는지 말해주기만 하면 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사이잖아. 평생 내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월급도 올려줄 테니까 상황을 너무 안 좋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는 최 간호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그러니 우리 원만하게 해결보자.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되나요?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는 증거를 없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장고 온도를 내릴 수밖에 없겠네. 버틸 때까지 버텨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원장님과 어머님은
제 가방에 있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설명했지만 저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와인 저장고의 온도는 계속해서 내려갔고 옷을 가볍게 입고 있었기 때문에 체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어머님과 원장님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너는 왜 이렇게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해? 내가 병원 내에서는 쓸데없는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얘기했지? 꼬리치는 여자 마다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들어오는 거 당연히 받아준 건데 그게 문제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상황을 크게 만들어? 제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땐 어쩔 거야? 저러다 정말 저체온증으로 상태가 위급해질지도 모른다고. 네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전부 다 살릴 수는 없다는 거 몰라? 원래 사람은 극한까지 가야 정신을 차려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깟 사진 몇 장이랑 영상이 중요하겠어요? 네가 계획한 거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책임 못 진다. 지금 며느리가 우리를 벼르고 있다는 거 너도 잘 알지? 요즘 들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처신 차라고. 만약 네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 집안은 끝이라고. 원장님과 어머님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원장님은 그만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잠시 뒤 저장고 벽 쪽에서 누군가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니 어둡게 선팅이 되어 있는 작은 환기구 같은 창문 하나가 있었고 창문을 여는 순간 방범창 사이로 사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자분들이 방범창을 뜯었고 저는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고생했다며 담요를 덮어준 뒤 안아주면서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그리고 방범창이 뜯기는 소리에 원장님과 어머님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사모님 곁에 제가 있는 모습을 본 두 사람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더듬으면서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사모님께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사색이 된 얼굴로 불안해하셨고 저는 옷 단추에 있던 소형 카메라를 풀어 사모님께 건네드렸어요. 그 안에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와인 저장고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모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남자 한 분이 소형 카메라를 건네받아 노트북에 연결을 시켜 확인하는 순간 두 분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이 재생이 되고 있었네요.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렇게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에게 했던 몹쓸 행동에 대해 처벌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고 원장님 집안이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와인 저장고에서 두 분이 대화 나누었던 녹음된 내용들을 토대로 소송을 걸어 그동안 도움받았던 것들을 전부 다 사모님이 되돌려 가져가셨고 결국 원장님과 어머님은 쪽박 차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 간호사 또한 상간녀 소송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지금은 사모님 옆에서 비서 일을 하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고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던 기억을
이제는 잊어도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을 믿었고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결과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 세상은 아직까지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알 수 있었네요. 고아였던 제 삶이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